여러분이 전적으로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는 죽었을 때뿐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이게 필연적이라면 다르게 이걸 대처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이 바람개비 정신을 심리학에서 가장 가까운 용어로 찾으라고 한다면 바로 회복탄력성입니다. 그 바람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이용해서 세차게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회복 탄력성과 외상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에 대한 솔직한 자기 공개와 따뜻하고 공감적인 반응인 사회적 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적으로 외로운 사람들은 하루에 담배 15개 피, 술 6잔씩 매일 마시는 거랑 효과가 같다고 해요. 대학교에 와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건 여러분의 건강과 장수를 위한 굉장히 남는 투자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소수이더라도 나에게 공유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을 여러분의 20대에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그리고 미래 사회 도전에 대처하는 전문가들의 대응 방식을 배웁니다. 가천 시그니처 교양 강좌 지성학 원 수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운영교수 선경아입니다. 네, 오늘도 현장에 서포터즈 학생들 와 계시고요. 온라인으로 많은 학생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90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지성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친구들과도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밖에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5월의 싱그러운 날씨인 것 같고요. 좋은 날씨 덕분에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도 좋은 날인데요. 좋은 기분 가지고 지성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며칠이죠? 네, 오늘 5월 28일이고요. 무슨 요일인가요? 네, 지성학 수업이 있는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5월 28일이면 5월 마지막 주인데요. 6월 중순이 우리 학기 마무리인 것을 생각하면 이번 학기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학기 지성학 원 수업도 앞으로 오늘 수업을 포함해서 3번의 수업이 남아 있습니다. 강연 2번 남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번 학기 수업을 리뷰해 주시는 지성학 포럼이 한 번 있는데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8번의 강연을 했는데 지금까지 총 8분의 외부 강연자님들을 모시고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자, 앞으로 남은 2번의 강연은 그 외부 손님들이 아니고 우리 학교 교수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볼 예정인데요. 우리 학교 교수님들도 훌륭한 연구와 뛰어난 성과로 저명하신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게다가 우리 학교 교수님들의 우리 학생들을 향한 그 관심과 사랑이 아주 크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남은 2번의 우리 학교 교수님들께서 해주실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메시지와 지식들을 들어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수님들의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함께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나머지 2번의 강연이 아주 많이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처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9번째 강연은 스트레스와 스트레스를 다루는 법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볼 텐데요. 스트레스는 뭐 종류가 좋은 스트레스도 있고 좋지 않은 스트레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을 다양한 스트레스와 함께 지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수업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매일 가지고 보내실 것 같은데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강연에서 모실 분은 우리 가천대학교 심리학과의 김빛나 교수님이십니다. 김빛나 교수님을 소개를 드릴게요. 심리학과의 교수로 계신 김빛나 교수님께서는 현재 우리 학교에서 학생상담센터 센터장으로도 일을 하시고 계시고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박사를 졸업하셨고요. 임상심리 전문가이시면서 한국임상심리학회 편집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김빛나 교수님과 함께 스트레스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스트레스로부터 우리가 받는 어떤 시련과 좌절과 역경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네, 그 방법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빛나 교수님 모실 테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방금 전 소개받은 심리학과 교수인 김빛나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현장에 계신 분들과 또 저희 온라인에서 함께하고 계신 학생분들 새로운 형식으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저는 가천대학교에 2020년도에 심리학과가 신설될 때 처음으로 이제 부임한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5년 차가 사실은 가천대에서 강의를 한 게 되긴 했는데요. 또 이런 새로운 형식으로 만나니까 좀 설레이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방금 전 성경학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부제는 제가 이렇게 잡아 보았는데요.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스트레스가 우리 신체나 정신 건강, 적응에 미친 영향도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스에 조금 더 어떻게 회복 탄력적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지 그 방법, 크게 3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정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은 인생이 딱 한 단어를 넣는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험이다. 네, 또 여행이다. 또 마라톤. 눈치가 빠른 학생이에요. 네.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채팅창에 한번 한 단어로 남겨볼까요? 뭐 인생은 땡땡이다, 무엇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조금 전에 사실 눈치가 빠른 친구 온라인에도 있는데요. 마라톤이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부제를 보셨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소개를 하려고 한다고 이미 이제 파악을 하셨을 텐데요. 인생은 사실 좀 깁니다. 그래서 왜 오늘 학교에 오면 이걸 잘했으면 좋겠고 다음 주는 이게 됐으면 좋겠고 이런 굉장히 단거리의 경주들도 우리의 인생엔 있지만 크게 볼 때는 사실 태어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긴 마라톤 코스를 달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 이제 전 세계 4대 마라톤 중에 하나인 이제 마라톤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 마라톤에서는 이제 보스턴 마라톤인데 죽음의 코스가 한 군데가 있다고 해요. 저기 보라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곳을 보시면 하트 브레이크 힐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에 약간 이런 높낮이를 보여주는 그 맵을 보시면 결승선 10km를 남기고 나서 사람들의 심장을 터지게 만들 것 같은 극악한 어떤 어필,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인생에 이렇게 어필, 약간 어떤 난 코스가 딱 한 번만 이렇게 있다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보다 사실은 제가 한 2배 가량 인생을 좀 살다 보니 이 난 코스라고 하는 게 사실 여러 차례 인생이 올 수 있다는 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인생에서 이 코스를 어렵지 않은 곳으로 잘 짜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현명한 선택을 하는 거 중요할 수 있지만 이 난 코스를 예기치 않게 만났을 때
내가 이걸 어떤 마음가짐으로 통과할 것인가가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지성학 시간에 여러분과 1시간가량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주제를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본다면 이거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지금 우리 학생들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는데 바로 소설가인 무라카미 하루키입니다. 여러분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읽어본 것 있으신가요? 있어요? 뭐 1Q84도 있고 노르웨이의 숲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실 베스트셀러가 있는 작가인데요. 사실 하루키는 작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알려진 러너, 달리기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키의 하루 루틴은 하루에 원고지 20장을 쓰고요. 그리고 수영이나 달리기로 10km 정도를 달리는 것을 자신의 어떤 하루의 꼭 중요한 일과로 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사람이 어떤 책까지 쓰냐면요.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하는 에세이집까지 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것 중에 우리의 강의와 오늘 관련이 있는 좋은 구절들이 있어서 제가 2개 정도를 엄선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장거리 달리기에서 당신이 이겨야 할 유일한 상대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1시간가량 강의가 끝난 후엔 여러분이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번째 말은요. 마라톤을 달리다 보면 이 장거리 달리기는 사실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100m라도 뛰어봤나요? 어때요? 숨차고 다리 아프고 몸은 괴로워요. 그래서 이 통증이라고 하는 건 불가피한 거다. 피할 수 없는 건데 다만 그 통증에 대한 나의 괴로움 정도는 나의 선택 여부라는 겁니다. 이게 아픈데 내가 이걸 괴로워할지는 나의 선택이다. 나의 자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수십 번 마라톤 풀코스를 뛰면서 얻게 된 어떤 통찰인데요. 이걸 우리가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스트레스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스트레스 받아, 왜 이렇게 너 왜 나한테 스트레스 주냐 이런 말 너무 일상적으로 사용하죠. 사실 그런데 여러분이 1900년대 초반에 태어났다면 여러분은 스트레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영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됐을 겁니다. 공학을 전공하는 친구들 지금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있으신가요? 원래 스트레스는 어떤 물체를 잡아당길 때 발생하는 어떤 힘을 가리키는 공학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러 번 만나게 될 학자 중에 한 명인 한스 셀리에라고 하는 유명한 내분비학자가 1930년대부터 이 스트레스라는 개념을 심리적이고 생리적인 어떤 반응을 지칭하는 용어로 가져와서 쓰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학문의 중심부에 떠오르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것을 일종의 자극과 반응의 관계로 살펴보는 것이 유용합니다. 자극이 되는 것은 바로 스트레스 원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OR을 붙여서 스트레스 원, 스트레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 스트레스 원에 대한 우리의 신체와 심리적인 반응을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스트레스 원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뭐에 대해 스트레스를 요새 받고 있어요, 여러분은? 공부요. 네, 또 춤이요? 네. 춤이요? 좀 보고 싶네요. 네. 네. 또 뭐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나요? 우리 온라인 친구들도 2가지밖에 없어? 기말고사 역시 공부구나. 네, 너무 이렇게 학구적이야. 시험이요. 지금 온라인에서 네, 졸업 전시요. 우리 친구들은 너무나 학구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얘기한 것들은 사실 업무적인 스트레스원입니다. 여러분 학생이니까 공부, 시험, 평가, 과제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원이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바라는 취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업무와 관련된 어떤 스트레스가 그 자리를 대신하겠죠. 우리 친구 중에 인간관계라고 한 친구도 온라인 창에 있었습니다. 대인관계도 사실 큰 스트레스 원이 됩니다. 이건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인관계 안에서 부딪히는 갈등과 반목도 스트레스 원이 되고, 때로는 사회적인 관계에서 배제되거나 고립되는 것도 그에 못지않은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 되게 다양해요. 환경적인 어떤 오염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대학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 올 때 뭘 경험했어요? 지역철을 경험했죠. 그래서 사실 이런 밀집도나 환경오염, 대기오염, 미세먼지 같은 것들도 다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자극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본다면 사실 스트레스 원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스트레스에 대해서 기본적인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던져보는 것으로 이 정체를 파악해 볼까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삶에서 스트레스를 아예 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요, 심리학자들이 스트레스를 연구할 때 자주 사용하는 척도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홈스와 라에라고 하는 학자가 개발을 한 스트레스 척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 0부터 100점까지 스트레스의 정도를 수량화해서 스트레스 원 사건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기준점이 되는 50점의 사건은 무엇일 것 같으세요? 기준점 50.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사건을 기준으로 이것보다 더 스트레스가 되는지 덜 되는지를 물어봐서 이 0점부터 100점의 척도를 만듭니다. 그 사건은 무엇일까요? 네? 밥 먹는 거요? 창의적인 대답이었어요. 네, 또 잠을 못 자는 거. 네, 좋은 시도였지만 B, 네. 네,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실 이건 조금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답을 보여주면 이 50점이 되는 사건은 바로 결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저출산이고 결혼 안 하는 시대라 해도 결혼을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긍정적인 사건일까요? 부정적인 사건일까요? 긍정이죠. 누가 결혼하면 우리가 뭐 위로하는 게 아니고 축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50점으로 한 이유가 뭘까? 사실 긍정적인 변화도요, 우리 삶에서 나름대로의 재조정의 부담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실 스트레스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0점을 기준으로 50점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이 맥시멈, 최고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게 배우자의 사망이고요. 그 아래 내가 심각하게 어떤 부상을 입는 것도 53점, 이혼 73점, 별거는 65점, 뭐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로 보시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파란 색깔로 표시된 사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나요? 맞습니다. 긍정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들이 저기 아래 20 몇 점에 있죠? end of school, 종강 26점, 그리고 방학 13점, 그리고 미국에서는 사실 크리스마스도 굉장히 중요한 스트레스 사건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왜?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추석이나 명절은 여러분에게 왜 스트레스를 유발할까요? 빨간 날인데? 잔소리. 네, 뭐 선물도 사야 되고, 내가 기차표도 끊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의 적응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홈스와 라에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수량화할 수 있는 좋은 체계를 처음으로 거의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요, 이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알아낸 이것에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척도를 사용해서 최근 한 1년 동안 여러분이 겪었던 스트레스 사건을 합산해 보라고 했을 때 이 합산한 점수가 앞으로 이 사람들이 겪게 될 건강 문제를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와 건강이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한 것을 알아가기 시작한 즈음에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maybe not, 아마도 아니다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아까 우리가 마라톤이다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또 좋은 격언들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인생? 땡땡이다. 인생? 뭐라고? 갑자기 뉴진 스님 생각나요? 네. 네,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무상. 무상 뭡니까? 허무하단 말이 아니에요. 상이 없다. 상수가 없다. 인생은 즉 늘 변한다는 말입니다. 전 이게 굉장한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의 삶은 고정돼 있지 않고 늘 움직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삶에서 스트레스를 피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우린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연구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한스 셀리에도 이런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이 전적으로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는 죽었을 때뿐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이게 필연적이라면 우리가 조금 다르게 이걸 대처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선 교수님께서도 약간 좀 소개를 해주시긴 했지만 그럼 스트레스는 전적으로 모두 나쁜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보기 위해서 굉장히 심리학에서 유명한 학습에서 곡선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이 곡선은 여키스 도슨 법칙 또는 커브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보자면 이걸 쉽게 생각하자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이 시험 공부할 때 언제 성적이 제일 좋습니까? 네,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의 스트레스 정도와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어떨 때 가장 성적이 좋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요. 네, 사실 여러분이 이제 수행한 걸 우리가 심리학자들이 이제 실험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곡선이 도출이 됩니다. 사실 이거 선형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1차 선의 관계가 아니고요. 이런 곡선이 나와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없을 때, 긴장을 너무 안 했을 때, 또 긴장을 너무 많이 했을 때도 여러분의 성적이나 수행은 저하됩니다. 그렇죠? 내가 긴장 안 하고 걱정 안 하면 공부해요? 안 하죠? 너무 긴장하고 걱정하면 오히려 한 만큼도 발휘를 하지 못합니다, 시험에서. 그래서 적절한 정도의 어떤 긴장감이나 스트레스는 사람들이 한 군데 주의를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 과제를 조금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유명한 곡선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좋은 스트레스, 유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인 디스트레스로 사람들은 나누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의 삶에서 스트레스가 없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이 그때 유스트레스까지도 없기를 바라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동아리 밴드 공연을 준비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 공연과 무대를 준비하는 건 여러분에게 사실 스트레스를 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은 왜 그걸 하나요? 왜? 오, 그렇고요. 네, 또 그걸 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동력이 되고 어느 정도의 적절한 자극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유스트레스까지 없는 삶은 굉장히 몸이 건조하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을 선택할 것인가는 사람마다 답이 다르겠지만 아니라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스트레스는 나쁜 스트레스인 디스트레스에 가깝긴 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지 않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는요. 사실 우리가 20세기 초와 그리고 지금 21세기의 주된 사망 원인을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00년대 초에 20세기 초에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많이 죽었을까요? 어떤 질병? 미세먼지? No. 네. 그때 소설이나 뭐 이런 걸 보세요. 사람들 뭐 때문에 죽어? 폐렴, 홍역, 천연두.
그런데 현재 이런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 적어도 우리나라 안에서 찾아보기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항생제가 개발되면서 이런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사람들이 사망하는 주된 원인 뭘까요? 뭘까요? 네. 네, 스트레스와 관련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과 관련된 질환들입니다. 고혈압, 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비감염성 질환, 그리고 자살,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사망을 유발하는 원인의 상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이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좀 어떤 느낌, 어떤 변화가 몸 안에서 일어나나요? 머리 아프고, 더워지죠. 땀도 나고요. 네. 잠 많아져? 특이한 반응? 네. 폭식 또는 단 거, 매운 거 끌리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몸 안에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떨리고 소화 안 되고 땀을 흘리게 되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기제가 바로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HPA라고 이제 요약할 수 있는 이 세 개의 축에서 일어나는 변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HPA 축이 활성화가 되면서요, 결과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한 코티졸과 카테콜라민들의 분비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증가되게 되는데요. 방금 전 얘기한 여러분의 변화들이 사실 이 교감신경계의 각성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여러분을 지금 생존에 중요한 일에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즉, 캐논이 투쟁 혹은 도피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스트레스, 위협이 발생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맞서 싸우거나 또는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전쟁이에요. 스트레스, 이 위협원과. 그래서 내가 온몸의 어떤 자원과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나의 교감신경계가 극도로 활성화가 되고요. 반대로 부교감신경계는 좀 저하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뇌, 중추신경계 쪽에서는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뇌는 사실 제가 뇌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심리학은 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문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우리의 어떤 고위 인지 기능이나 감정 통제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의 이마 쪽에 있는 전두엽, 특히 전두엽의 앞부위인 프리프론탈 코르텍스라고 하는 전전두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평상시에는 잘할 수 있는데 시험을 보러 가서 면접을 보러 가서 긴장하면 내가 그렇게 많이 연습했던 것을 까먹게 되는 걸까? 이건 여러분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세계 2차 대전 때도요. 조종사들을 잘 훈련을 시켜가지고 실제 전쟁에 보내면 전장에서 이 사람들이 엉뚱한 실수들 정말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것을 살펴보면요. 사실 우리의 저 컨트롤 센터라고 할 수 있는 PFC는요.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코티졸이나 카테콜라민 같은 호르몬들의 분비량이 늘어나면 뇌에선 불이 납니다. 그래서 화재가 벌어지면서요. 이 PFC가 셧다운이 되고 대신에 우리의 조금 더 원시적인 뇌, 이 피질 안쪽에 있는 중앙 부위에 있는 어떤 편도체라든가 아니면 이제 기저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신 우리 감정과 행동에 대한 컨트롤 권한을 넘겨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굉장히 습관적이고 때로는 아까 얘기한 어떤 반응들 많이 먹고 많이 자고 현재는 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습관적이고 그런 반응들을 우린 더 이끌리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급성기에 스트레스가 적절히 잘 해결된다면 이 또한 나쁜 건 아닙니다.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주면 좋은데 다시금 등장한 이제 셀리에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이 스트레스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단기간이 아니라 굉장히 장기간 만성적으로 지속됐을 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셀리에는 조금 불쌍한 쥐들을 데리고 여러 실험을 합니다. 이 쥐를 데리고 와서요, 여러 만성적인 스트레스 원에 노출을 시켜요. 이 쥐에게 추위 또는 열 아니면 외상을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아니면 감염을 유발해서 이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게 만듭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스트레스 원이 종류가 무엇이었든지에 상관없이 이 쥐들은 굉장히 유사한 1, 2, 3단계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첫 단계는요, 경고 단계, 알람이라고 얘기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바로 방금 전 우리가 얘기했던 이 투쟁 혹은 도피 반응과 굉장히 유사한 단계이고요. 이때 스트레스 저항력이 살짝 내려가지만 내가 자원을 이끌어 올려서 this is war, 우리는 싸운다 이렇게 해서 딱 올리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다시금 올라갑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때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안 끝나면 2단계 저항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원을 계속 사용해서요, 이 스트레스의 저항력을 최대치로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때 대가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오래 전쟁을 끌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간 고갈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불필요한 후방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기능들은 점점 더 손상되고 저하되게 되는데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월경이 끊기고요, 남자들은 정자나 테스토스테론 같은 호르몬의 분비량이 저하되게 됩니다. 이런 단계는 우리의 자원이 고갈될 때까지 지속이 됐다가 결국 3단계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즉 소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쥐들은 공통적으로 부신피질이 확대된다든가 림프선이 축소된다거나 위궤양이 나타난다거나 이런 굉장히 건강 문제가 스트레스와 직결되는 단계가 바로 이 저항이 붕괴되는 3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적응 증후군이라고 하는 GAS라고 하는 말은요, 스트레스 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동일한 이런 스트레스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나오게 된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심리학자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더 심리학을 알다 보면 저는 심리학자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10명을 모아놔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즉 세부 분야마다 되게 다른 주제들을 다루는데요. 사실 저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임상심리학 그리고 상담심리학을 전공한 박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회에 여러분에게 스트레스와 관련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신장애를 한 2개 정도 오늘 소개를 할까 하고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우울증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긴 한데 스트레스가 축적될 때 우울증이 유발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요, 임상적인 우울증은 정상적인 슬픔과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슬픔이라고 하는 건 불쾌하게 느껴지지만 조금은 적응적인 기능이 있는 사실은 감정입니다. 그런데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적응적인 기능이 증발해버린 병적인 슬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우울증은 일시적인 우울한 기분과도 매우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포인트를 좀 알려주기 위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채팅창에 있는 친구들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나는 우울한 기분 느껴본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채팅창에 있는 친구들은 우울한 기분 느껴봤다. 1, 아니다. 2, 남겨보세요. 네, 어렵지 않죠? 손가락 운동을 해야지 안 졸려요. 네, 지금 일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좋아. 제가 질문 조금 더 바꿀게요.
자, 그러면 내가 느껴본 이 우울한 기분이 하루 종일, 데일롱 간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줄어들었고요. 채팅창도 그렇다 1, 아니다 2 쳐볼까요? 2가 출현하고 있어. 좋습니다. 자, 그럼 질문 다시 바꿔볼게요. 하루 종일 지속됐던 우울한 감정이 연속해서 2주 이상 간 적 있다.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채팅창도 내 마음속으로 내가 1인지 2인지 생각해봐. 훨씬 줄어들죠. 사실 이 2주 이상 지속되는 하루 종일 계속되는 이 우울한 감정은요. 이 임상적인 우울증에 필요한 5개의 최소한의 증상 중 단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내가 기분이 좋고 나쁘고 한 것과 이 임상적 우울증은 이런 측면에서 일단 다르고요. 지속성의 측면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정서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인지와 행동 생리적인 변화가 그 기간 동안 동반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지적인 변화는요, 크게 2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내용과 과정인데요. 일단 내용이 부정적인 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사람이 우울해지면 내가 쓸모없게 느껴지고요. 미래는 절망적인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뭘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많고 안 도와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상태가 계속될 것 같으니까 이 생각이 심해지면 인생이 허무하고 죽고 싶은 생각까지도 들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편파. 그리고 우울증의 과정적인 인지적인 측면의 변화는요. 인지의 양이 줄어들고 속도가 느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할 때는 집중력과 기억력이 매우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평소에 한 10분이면 내가 뭐 한 챕터를 읽었어요. 한 장도 넘기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다행인 것은 기분이 회복되고 나면 우울증은 치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인지 기능이 뒤따라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 생리적인 측면의 변화는 여러분이 잘 아는 기본적으로 먹고 자는 문제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이 불면이나 아니면 못 먹어서 살이 빠지는 우울증을 생각을 많이 할 텐데요. 양방향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잠을 너무 많이 잘 수도 있고요. 무언가를 너무 탐닉하거나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형태의 우울증도 있습니다. 혹자는 이 우울증을 심리적 감기에 비유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되게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유병률이 높아요. 정신장애 중에. 흔한데 그런데 감기도 어떤가요? 잘 치료하지 않으면 폐렴으로 발전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자살 문제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고요. 그런데 우울증은 영원히 지속되는 우울증은 잘 없어요. 왜냐하면 기분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사파가 6개월쯤 갑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반년 후엔 기분이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왜 약물 치료나 심리 치료를 받아야 될까? 한 번 우울증에 걸리면 두 번째 걸리면 세 번째 우울 사파를 경험할 확률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제때에 내가 치료를 받아서 재발을 방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와 관련된 두 번째 정신장애는 바로 여러분이 PTSD라고 알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낯선 정신장애였는데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대구 지하철, 세월호, 그리고 최근엔 이태원 사태까지 여러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반인들에게도 PTSD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대중적인 용어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 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런데 이 트라우마, 외상이라고 하는 건 모든 스트레스 사건을 일컫는 말은 사실 아니고요. 개념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중에 좀 심각한 사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래. 그래서 외상 사건을 경험한 직후에는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뭐 잠도 못 자고 자꾸 그 생각이 나고 그걸 자꾸 피하고 싶어지고 이런 괴로운 상태를 경험하는 건 인간으로서 상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이걸 약간 심리적으로 소화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 한 달이 넘어서 여기에 열거되는 4개 정도 묶음의 증상들이 상당한 정도로 나타날 때 우리가 그걸 PTSD라고 하게 됩니다. 여기선 시간상 우리가 깊이 들어가긴 어렵지만 비유하건대 PTSD라고 하는 상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건 과거가 됐어요. 그 일은. 그런데 아직도 그 괴로운 과거 안에 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억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고 그것 때문에 그 세상이 그 사건의 전과 후로 이 사람들에게 양분되어서 더 이상 그 전의 세상으론 돌아갈 수 없는 이런 곤란한 지경에 처하는 느낌들을 많이 보고하게 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 이야기의 방향을 이제 전환해 볼 시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스트레스가 유발하는 적응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로 나누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러면 스트레스와 외상은 우리 인간에게 상처만을 남길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네. 네, 채팅창 친구들 예, 일, 아니요, 이 남겨주세요. 네. 제가 매 학기 사실 300명 정도의 강의를 매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같은 데에서요. 네, 그래서 이렇게 치라고 하면 안 치는데 1, 2 정도는 가끔씩 남겨주시더라고요. 네, 1, 2로. 답은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건, 사고를 경험하면 그 다음에 굉장히 큰일이 나서 우리나라 전체의 사람들이 다 아까 얘기한 그런 문제를 겪게 될 것처럼 언론에서는 굉장히 크게 이야기할 때가 많지만 새학보다 평화로운 시기가 곧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 유병률 연구들에 따르면 외상 사건을 경험한 후에 PTSD로 가는 사람의 비율은 대략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응? 네,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도 있어, 지금. 1% 너무 긍정적인데? 사실 상황마다 달라요. 이건 사건 전, 중, 후에 다른 조절 요인들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긴 한데 대략적으로 평균치는 10%입니다. 그러니까 외상이나 스트레스 사건 후에 상당수의 사람들은 잘 회복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좀 학문적인 용어로는 회복 탄력성이다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런 연구들의 역사적인 기원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우리 대학의 글로벌 약간 센터가 있는 하와이 섬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학교 센터는 이제 오아후에 있는데요. 저기 왼쪽에 보시면 오렌지 색깔로 표시된 카우아이라고 하는 섬이 보이실 텐데요. 저 섬에서 진행된 굉장히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바로 에미 베너라고 하는 여성 학자가요. 이 섬에 살고 있는 아동 중에 고위험이라고 생각되는 아동들을 이 사람들이 중년기를 맞이할 때까지 한 30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었냐면요. 부모에게 정신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난산이거나 빈곤한 상황에 처해서 아이가 정상 발달을 하기 좀 어려워 보이는 가정의 아이들을 연구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밝혀진 중요한 사실은 약 30% 정도의 아동은 꽤 괜찮은 어른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이 축적되면서 사람들이 역경에 괴로워할 수도 있으나 이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특성이나 대처 과정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왜 바람개비일까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쪽에 가면 바람개비 동산 있죠? 네, 여러분 벚꽃 필 때 사진도 많이 찍고 굉장히 예쁜 곳인데요. 우리 학교의 상징 중인 하나인 이제 바람개비는 바람이 세차게 불수록 어때요? 더 빨리 잘 돌아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바람개비 정신을 심리학에서 가장 가까운 용어로 찾으라고 한다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 바람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이용해서 세차게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탄력성, resilience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연구한 대가가 있습니다. 이 대가는요, 사별, 자연재해, 뭐 폭풍, 토네이도 같은, 그리고 뉴욕의 9.11 테러 사건, 그리고 미국에서는 총기가 소지가 허가되기 때문에 캠퍼스에서 매년 대규모의 어떤 총기 사고들이 나곤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분석한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바로 컬럼비아 대학교의 보난노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보난노는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번의 역경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 후에 이 사람들이 보이는 변화를 종합해 보면 크게 여기 4가지 궤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큰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반응이 무엇인가요? 바로 탄력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탄력적으로 그 사건을 소화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난도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바로 한 단어로 유연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연한 사람들은 일단 낙관주의적이고, 그래서 발생한 이런 문제 상황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도전으로 대하고, 그리고 유연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적응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또 한 발 더 나아가서요. 테데치아 켈훈이라고 하는 학자는 원래 자기 베이스라인으로 돌아오는 레질리언스 말고 오히려 역경을 경험한 후에 심리적으로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주장을 90년대부터 하면서 많은 심리학자들과 대중들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사건을 경험한 후에 자기가 더 강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타인도 살아가며 이런 역경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역경의 보편성을 이해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된다거나, 인생관이 넓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변화들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PTG와 관련해서 제가 뜬금없는 질문을 하나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가장 비싼 바둑판은 어떤 나무로 만든 바둑판일까요? 대답해야지 오늘 강의 끝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소나무요. 참나무요. 물풀의 나무요? 네. 여러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무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바둑판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 얘기를 가지고 온 게 된 것은 사실 이 수필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언어 공부할 때 이 수필이 여러분도 뭐 교과서나 어디에 나왔었나요? 처음 보는 혹시 수필인가요? 이 김소은이라고 하는 이 수필가는요, 이 바둑판에 대해서 이제 글을 남기면서요, 1급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바둑판은 비자나무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굉장히 이제 바둑판을 만들기에 좋아서 이걸로 굉장히 고르고 흠이 없는 그런 걸 만들면 이건 1등이에요. 1급품. 가격이 높습니다. 다른 것보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수필이 안 됐겠죠? 네. 그 위에 특급품이 있다. 이 특급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사실 우연적이라고 합니다. 이 바둑판을 잘만 만들다가 갑자기 금이 쩍 가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창고에 보관을 해두면 그 중에 일부는 이 금이 자연스럽게 붙어서 이 가느다란 금이 남아있지만 이게 붙으면서 훨씬 더 탄성이 좋아져서 바둑돌을 두었을 때 움푹 패지만 금방 올라오고 두는 맛이 있는
특급품의 바둑판이 된다는 겁니다. 자, 언어 영역이었으면 뭐라고 나왔겠어요? 이 특급품에 해당되는 심리학적인 개념 뭘까? 외상후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제가 수능을 낸다면 그렇게 내고 싶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도 얘기를 해요. 모든 걸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그 바둑판이 될 뻔한 게 목침감으로 전락한다. 그런데 열의 한 개 정도는 이런 특급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인생의 어떤 고난이나 힘든 것을 내가 극복함으로써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비유이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걸 한번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관계적인 방법인데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하와이 카우아이 섬의 이 아이들 중에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한 아이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뭐가 있는 애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건강한 성인이 됐을까요? 추측이 되겠죠. 네. 적어도 그 한 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애들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긍정적인 롤모델 역할을 한 어른이 그 아이에겐 한 명이라도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회복 탄력성에서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걸 조금 더 학문적인 용어로 우리가 사회적 지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회복 탄력성과 외상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신의 경험에 대한 솔직한 자기 공개와 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따뜻하고 공감적인 반응인 사회적 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굉장히 큰 외상적인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발생했을 때 이 사회적 지지가 그 다음에 PTSD로 가지 않게 완충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도 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반대로 사회적 지지와 반대말은 고립감, 외로움 같은 것들일 텐데요. 최근에 메타 분석에 따르면요, 여러분,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요, 사회적으로 외로운 사람들은 하루에 담배 15개 피, 그리고 술 6잔씩 매일 마시는 거랑 효과가 같다고 해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대학교에 와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건 여러분의 건강과 장수를 위한 굉장히 남는 투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특히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본다면 여러분 어디쯤 있을까요? 한 저기 중간쯤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발달 단계를 우리들은 초기 성인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기 성인기는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양과 질이 대폭 변화하는 인생의 큰 전환기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여러분의 지금 어떤 식의 대인관계가 있었는지 제가 속속들이 알진 못하지만 보통은 입시를 거치고 나서 대학에 와서 인간관계의 양도 늘어나고요. 범위도 늘어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의 숫자, 깊이 같은 것들이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대학을 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진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소속될 수 있는 관계망을 구축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발달 과업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제가 회고해 보건대 제 인생의 든든한 백이 되어줬던 그 그룹이요. 사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기숙사에 같은 층에 살던 언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돌아보니 조금은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서로를 조금 깊이 알고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었던 사람들이 내 20대에 많이 생겼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는데요.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저는 친구는 많은데요. 핸드폰에 저장돼 있는 사람 500명, 600명. 근데 외로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럼 뭘까?
철학자인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관계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교환적인 관계, 어떤 기브 앤 테크가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는 건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역할과 기능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관계입니다. 그에 비해서 공유적인 관계는 그냥 나와 너의 진정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인간관계를 고려해 본다면 사실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가 공유적 관계일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을 내가 참 만남, 인카운터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매우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진심으로 대하나요? 기브 앤 테이크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네가 좀 뭘 안 해도 난 괜찮아. 사실 그러긴 어려워요. 사실 두 가지 인간관계 모두 우리에게 중요한 관계입니다. 공유적 인간관계가 좋으니까 나 팀플 할 때 기브 앤 테이크 안 따질게. 나 좀 이해해줘. 이런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적절한 교환적 인간관계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의 소수이더라도 나에게 공유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을 여러분의 20대에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에게 나중에 가족이 되어줄 누군가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인간관계 전체가 굉장히 많더라도 공유적 인간관계가 비어있는 사람은 사실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신체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요, 여러분. 신체적으로 이완된 상태와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은 극도의 긴장 상태, 맞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긴장한 상태, 경계 상태를 유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내가 신체적으로 완전히 이완된 상태를 경험한 적이 있었나요? 보통 우리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 좋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잘 통하지 않을 때 여러분이 시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말하지 말고요. 그냥 신체를 이완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얼마간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고요. 사람마다 맞는 방법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가를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요가 혹시 해본 학생들은 뭐 때문에 하나요, 요가를? 마지막에 편안하게 누워서 사바사나 하려고 하죠. 그 순간을 위해서. 사실 요가는 극도로 신체를 긴장시켰다가 이완시켰다를 반복하면서 깊은 이완으로 가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약간 정신적으로 명상 효과까지도 이제 좀 볼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요가나 명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이완하려고 하면 잡생각이 더 많이 나요. 더 힘들어요. 혼란스러워요. 이런 사람들은 밖에 나가보세요.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며 깊은 호흡을 하는 것도 심호흡을 하는 것도 좋을 수 있고요. 산책을 하는 게 나만의 방법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 학교 학생상담센터에서 1년에 3-4번씩 여러분에게 마보 앱을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앱의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스트레스를 사실 많이 받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지식 노동자 그래서 뒷목이 늘 결려 있어요. 뭐 소화도 잘 안 되고요. 눈도 침침하고요. 그래서 규칙적인 이완을 여러분이 일상 속에 실천하면요. 사실 이런 스트레스성 증상을 상당 부분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방법. 저는 관계도 신체적인 방법도 시도해 봤는데 이게 완전히 해결이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의 생각을 접근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생각이 여러분의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조금 철학적인 말인 것 같은데요, 갑자기.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둘 사이에는 사실 늘 틈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겐 그 틈이 아주 가느다랗고요. 어떤 사람은 좀 커요. 격차가 커요. 근데 이 둘이 같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현대 인지행동 치료의 철학적인 배경을 제공한 에픽테토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인간은 사건 그 자체로 고통받는 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고요.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까? 너무 순순한데? 제가 다른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에이 그러면 뭐 내가 힘든데 그것도 나 때문이란 말이에요? 뭐 이렇게 막 얘기가 시니컬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건 네가 힘드니까 그게 네 생각 때문에 네 탓이야 이런 말은 사실 아니고요. 우리가 경험한 어떠한 사건도 우리의 생각을 거치지 않고는 나를 화나게도 실망시킬 수도 좌절시킬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각을 조금 전환해 본다면 내가 내 감정을 바꿀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틈이 있기 때문에 이 틈이 어느 지점에 어떻게 있나를 파악을 해보면 이게 내 기분이나 스트레스를 좀 바꿀 여지가 사실은 있어요. 마치 내가 선글라스 쓰고 여기 스튜디오에 들어오면 여기 어둡죠. 선글라스 벗으면 어때요?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안경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현실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여지를 인정한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인지행동 치료에서 ABC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 뭐 자세히 얘기하기는 사실 좀 적절치 않고요. 예시를 들어서 이런 거구나 정도의 느낌만 주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다녀왔는데요. 내가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일단 내가 느낀 감정 C 결과적인 감정으로 갑니다. 그 감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봐요. 그때 내가 느낀 감정은 슬프고 좌절스럽고 부끄럽고 자꾸 위축되는 것 같았어요. 이런 감정을 내가 느꼈다. 이게 1단계. 2단계는요. 이 감정을 유발한 그 사건을 객관적으로 한번 기술해 보는 겁니다. 객관적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사실을 쓴다는 거 해석이 아니고. 애들이 날 싫어했어요. 객관적인 사실인가요? 내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객관적인 사실을 생각해 봤더니 어떤 순간 내 마음이 투둥했는가. 자기소개를 돌아가면서 모임에서 하는데 애들의 얼굴이 아무도 웃어주지 않았어. 지금 저를 보고 아무도 안 웃고 있지만 저는 슬프고 좌절스럽진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딱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내가 자기소개할 때 웃지 않았다. 이게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한 그 포인트였어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 여기까지 쉬워요. 사실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기분이 나쁜 이유는 즉 C는 뭐 때문이다? A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도 안 웃어주니까 기분 나쁘지. 근데 사실은 A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을 무엇이라고 받아들였는가? 그 해석 때문에 사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무도 안 웃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나에게 내 얘기 지루하구나. 재미없구나. 나를 비호감으로 생각하는구나. 난 역시 인기가 없어. 사회성이 부족해. 위험해 이 상황은. 가지 마. 그러니까 사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ABC 기법에선 C는 A 때문이 아니라 AC가 아니고 B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B를 바꾼다면 C도 바뀌겠죠? 그래서 이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타임슬립을 해서 가서 애들의 입꼬리를 다 올리지 않는 한 아무도 안 웃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한 나의 해석은 다양할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해석이 내가 했던 B가 사실인가? 논리적인가?
또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는 거예요. 아무도 웃지 않는다고 반드시 지루한 걸까요? 지금 여러분처럼 저의 말에 굉장히 집중해 주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쵸? 또는 자기 소개 망했다고 내 인간관계가 완전 끝나나? 처음엔 좀 호감이 없었지만 지내보니 진국이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B를 B로 바꾸는 이 전환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상담을 받으러 가면 전문 선생님과 이거를 몇 주에 걸쳐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치트키가 있어요. 치트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So what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So what 뭐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네. 좀 썰렁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뭐 어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사실 인생에서 20대 때 유머러스하고 재미있는 사람으로 사는 건 약간 포기했어요. 난 좀 재미가 없구나. 진지하구나. 대신 나는 믿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성실해서 좀 약간 저 사람 예측 가능해. 이런 사람으로 내 인간관계 승부를 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요. 사실 꼭 유머러스 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얘기 잘 듣고 리액션만 잘해줘도 여러분 충분히 좋은 친구가 인기 많은 사람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뭐 기분 살짝 좋지는 않더라도 다음에 좀 더 잘해볼까? 나의 장점을 보여줄까? 뭐 약간 희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내가 겪는 이 상황엔 이거 적용하기 어려워요 생각하는 친구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이거 그 예시로 지금 우리가 간단한 상황을 든 거니까 그런데 이게 나한테 너무나 중요한 문제거나 아니면 수없이 내 인생에서 반복돼가지고 내가 이 현실을 볼 수 있는 다른 생각을 생각한다는 건 아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그런 얘기해도 나중에 내 등에 칼을 꽂지 않을 것 같은 믿을 수 있는 나를 잘 아는 친구나 가족이나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너 같으면 이거 무슨 의미로 받아들일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가끔 하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물어보면요. 사람마다 이 상황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근데 이건 친구한테도 공개하기가 너무 어려운 내 인생에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렇다면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여러분이 이 B를 만드는 걸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얘기를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시간상 깊이 들어가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늘 약간 맛보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음 학기에 우리 대학에서 하고 있는 교육부 사업과 관련해서 새로운 수업이 개설이 될 예정입니다. 이름이 사회변화 스트레스고요. 우리 대학 건양대 그리고 성균관대 이렇게 말하면 박제될 것 같은데 흑역사 대표 미녀 교수님들께서 셋이서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파트 스트레스 대처와 관련된 한 달 동안의 강의를 담당할 예정인데요. 여러분 2학기 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만관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질문 있는 학생들은 손 들어주세요. 네. 네, 저는 소프트웨어 전공 최지은입니다. 먼저 오늘 굉장히 뜻깊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라고 권유합니다. 저 역시 그러한 태도로 살아왔지만 때로는 이런 긍정적인 사고가 현실 문제를 회피하는 데 사용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사고가 오히려 해로운 경우도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대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가 우울 증상 얘기할 때 인지적으로 내용이랑 과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인지에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내용보다도 그 과정이나 기능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고는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이제 ABC 기법 같은 것도요,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사실 방법은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자기의 생각을 검토해 보자는 기법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지행동 치료 아니면 ABC 기법 얘기하면 아니 부정적인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긍정적인 사고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현실적인 사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ABC 기법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대체로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할 땐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약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곤 하지만 중요한 건 사실 이 내용보다 기능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도 긍정적인 생각도 어떤 경우에 회피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현실적인 사고 그리고 유연한 사고를 하는 게 조금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요. 근데 사실 그 긍정적인 생각이 나의 일종의 회피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내성 능력입니다. 그렇게 느껴졌다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조금 뭐랄까요? 부정적인 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사실 용기거든요. 나의 이상적인 뭔가를 깨트리는 게 되게 서운하고 마음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성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많은 부분에서 현실의 더럽고 부정적이고 치사한 면들을 마주 볼 수 있게 될 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단 대신 약간은 긍정성을 유지하면 더 유리한데요. 무엇보다 현실적인 생각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답이 됐을까요? 네. 혹시 다른 학생 질문 있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법학과에 재학 중인 박민성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도전을 하고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성공과 실패를 거듭 반복하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막상 실패와 좌절의 늪에 빠지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교수님께서 경험하셨던 실패와 좌절은 있으셨는지, 혹시 있으셨다면 당시 어떻게 회복 탄력성을 기르고 극복하셨는지 경험담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딥한 질문이네요. 네.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요. 대체 몇 번째 거를 얘기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들어요, 사실.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방송으로 또 송출되고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적절할까도 많이 솔직히는 고민이 되는데요. 가장 최근에 그래도 제가 경험했던 어떤 좌절과 실패랄까? 그리고 그거를 회복 탄력적으로 극복한 사례랄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20년도에 가천대학교에 왔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기서 이렇게 다 풀어놓을 수는 없어요. 오늘 12시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네. 술 마시면서 네. 근데 사실 대학교 가는 것도 그 다음에 결혼하는 것도 아이를 가지고 출산하는 것도 다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한 번에 되는 게 없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사실 박사를 받고 난 후에 나는 너무 열심히 이렇게 노력했고 했으니까 교수가 돼서 나의 학생들을 만날 수 있겠지라고 하는 희망을 품고 그 긴 과정을 통과했는데 사실은 임용되어서 이렇게 대학 교수가 되는 과정이 저에게는 그렇게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사실 최근에 가장 괴로웠던 경험이고요, 솔직하게. 그래서 사실 그만둘까도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난 가정주부로 거듭나리라 이렇게 생각도 했었고 한데
근데 이게 사람이 타고난 재주나 운명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버티고 버티니까 사실 여러분 같이 너무나 훌륭한 학생들을 저의 자랑이 되어줄 수 있는 훌륭한 우리 가천대 학생들을 만나는 행운이 저에게 찾아오게 됐는데 그 과정 중에 아까 우리가 그 한스셀리의 1, 2, 3단계를 봤죠?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쓰면 아니면 뭔가를 더 하면 내가 교수가 될 수 있을 거다. 이 노력을 계속하는 동안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제가 버텼어요. 희망이 있으니까. 내가 해볼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1년, 2년, 3년씩 지나가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을 통제할 수 없다, 이 상황을. 그 순간 소진이 오면서 사실 여러 가지로 몸도 아프고 마음도 굉장히 괴로운 시기를 약간 보냈습니다. 그때를 제가 이제 어떻게 통과했는가를 이제 지금 질문을 받고 생각해 보니요. 아까 얘기한 3가지 방법을 다 쓴 것 같아요. 첫 번째 관계적인 방법. 이게 동병상련이라고 같이 이제 박사하고 또 병원 나가서 저희는 수련을 받거든요. 3년 정도. 수련을 받은 동기들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 이 길을 알거나 모르거나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잘 나갈 땐 친구들이 날 알아보고 내가 어려울 땐 내가 친구를 알아본다. 그래서 참 그 시간 동안 저에게 어떤 신뢰와 그리고 제가 약간 포기했을 때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버텨준 친구들과의 이제 어떤 그런 대화, 가족들의 힘이 굉장히 컸고요. 관계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신체적인 방법 얘기했는데요. 뭐 신체적인 것도 있고 일단 등산을 많이 다녔고요. 시간이 많으니까. 많이 걷고 등산도 당하고 몸을 움직이려고 했고 굉장히 무기력해질 때마다 그리고 내가 공부 말고 못 해본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를 새로운 걸 배워보자. 그래서 그때 제가 첼로도 배우고요. 제가 집에서 강의할 때 뒤에 첼로 케이스가 있는데 그 첼로가 이제 못하는 그때 배웠던 첼로고 그리고 그림도 그렸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이게 답답하고 그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때 그래서 그때 그린 그림이 지금 제 연구실에도 있고 저희 집에도 좀 있는데 하나같이 사람이 다 뒷모습이고 혼자고 밤이고 그래서 그렇게 운동하고 그리고 여행도 많이 다니려고 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보난노도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사별을 경험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그 후에 쭉 슬플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트라우마 경험 이후에도 사실 보통 사람들은요. 중간중간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때 그 긍정적인 감정을 내가 지금 이런 걸 느끼면 안 돼. 아니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잘 수확한 사람들, 예민하게 그걸 캐치하고 누렸던 사람들이 훨씬 더 잘 극복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한테 희미한 기쁨을 줄 수 있는 어떤 활동이 있다면 그게 막 내가 폐가망신하거나 아주 내 몸에 나쁘거나 그런 거 말고요. 뭐 배우거나 어디 나가거나 그런 게 있다면 그것들에 의지해서 조금 더 버텨보는 것도 좋은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이제 인지적인 건데 사실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정말 좌절했을 땐 이 생각의 변화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앞에 걸 다 시도하고 친구랑도 얘기하고 다른 것도 많이 이제 해본 후에 내 마음이 조금 이제 생각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이 되면요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잘 안 됐던 점에 대해서 복기도 하고요. 앞으로 내가 해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포기하거나 단념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리해 가면서 기다리다 보면 여러분의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취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큰 상황들에서 여러분도 한 번은 그 난 코스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버티면 언젠가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딱 처음에 여러분이 원하던 것은 아닐지라도요. 사실 그게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네. 네, 또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학과 이호진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심리 상담 센터를 운영하시다 보면은 대학생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또 고민하는지 많이 접하실 것 같은데요. 이전의 대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요즘의 대학생들은 어떤 걱정이랑 문제를 안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네, 그것도 좋은 질문이네요. 지금은 제가 센터장을 맡고 있고 사실은 수업을 하는 이제 선생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상담을 저희 센터에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사실 솔직하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중 관계를 피하는 게 사실 우리 윤리이기 때문에 직접 제가 케이스를 보진 않지만 뭐 센터 일을 하니까 직간접적으로 사실 어떤 이슈들로 우리 학생들이 힘들어하는가를 접하게 될 때는 있는데요. 제가 사실 전문가 자격증을 따고 난 직후에는 다른 대학의 상담센터에서 전임 상담원으로 일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랑 지금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요.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의 발달 단계상 그리고 인생의 사실 두 가지 큰 축은 일과 사랑이거든요. 중요한 주제가. 그러니까 일, 공부나 취업, 진로, 그리고 사랑, 인간관계. 이 두 가지 주제가 사실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상담을 받는 주제고 대학생도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최근에 느낀 변화는 뭐냐면 조금 더 진로나 취업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뭐 꼭 여러분의 특성뿐만이라기 하기보다는 사실 사회적으로 우리가 약간은 저성장의 시대에 조금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는 사실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대학생들이. 어느 정도 그냥 졸업하면 취직할 수 있었고 약간 그래서 대학 생활의 낭만이라고 하는 걸 즐기는 게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대학생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학생들은. 근데 최근에 사실 경쟁도 더 치열해지고 취업의 관문이 좁아지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 학생들이 더욱이 저학년 때부터 훨씬 더 많이 진로 문제에 좀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대부분의 학과의 학생들이. 그에 비해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중요성은 조금씩 덜 부여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 거치면서 사실은 조금 고립되는 학생들도 조금 늘어나기도 했고요. 관계 맺는 방식들이 좀 달라졌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의 되게 중요한 이슈가 옛날에는 대학 가면 연애하고 싶어요. 아니면 친구를 잘 사귀어서 뭐 잘 지내고 싶어요 이런 거였다면 그런 문제가 조금 후순위로 밀리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게 조금 제 입장으로서는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뭐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솔직한 반영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제가 지도 학생들 면담할 때도 꼭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인생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뭐 이렇게 진로를 잘 추구한 건지 몰라서 제 얘기를 너무 믿지 말고 반쯤만 믿어보면은 어떤 것들은 내가 그걸 추구한다고 해서 바로 얻어지는 게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나는 진로 찾을 거야. 나 하나만 찾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팔 거야 하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학년 때는 사실 좀 다양한 걸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당장 오늘 내가 진로 여기로 간다고 뭐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한 어떤 저학년 때 인생의 경험이나 비교과나 교과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보면서 조금 학년이 올라가면서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시점에 그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교육과정 자체가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진로를 못 찾으면 내가 되게 소수인 것 같은 그런 약간 불안을 오히려 더 조금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얘기가 너무 길어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래서 네, 뭐 비슷하기도 하지만 요새는 현실적인 고민이 조금 더 많다. 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온라인으로도 친구들이 많은 질문 올려주고 있는데요. 그중에 2개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허은지 학생인데요. PTSD를 겪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위험한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만약에 뭐 스스로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PTSD를 겪고 있으면 이런 점이 좀 궁금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PTSD 자체로도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PTSD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잠을 못 자고 괴로우니까 우울증이라든가 아니면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이런 게 동반되기가 굉장히 쉬워지고요. 그렇게 되면 치료가 더 잘 안 되고 그런 경우에 자살 위험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마다 이것을 소화하는 방식이나 시간은 다 달라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도록 조금 얘기를 해주거나 뭐 그게 지금 나는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 가끔씩 네가 원할 때 나한테 연락을 하는 것도 나는 반갑게 생각을 한다. 뭐 이 정도로 좋은 약간 사회적 지지망이 되어주는 것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송윤서 학생입니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내용을 잘 다룬 책 한 권을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책을 추천하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어떤 책을 추천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사실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다음 학기 수업 준비하면서 관련된 책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요. 약간 출판사 홍보 같은데, 네.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그래도 조금 접근하기 쉬울 것 같다, 재밌다 이렇게 생각되는 책 2개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국내에 어떤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회복 탄력성이란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고요. 그것도 괜찮고 두 번째는 번역서인데요. 하버드 스트레스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건 이제 하버드의 벤슨이라고 하는 학자 연구소에 약간 교환 가서 이제 배워온 중국인이 쓴 건데요. 그래서 약간 동양적인 관점도 조금 들어가 있고 여러분이 조금 해볼 수 있는 방법들도 현실적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저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빈달 교수님을 모시고 스트레스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까지 네, 좋은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김빈달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